그래서 이 매 단원마다 나오는 문화 작품마다의 그 좀 문학적 가치라고 해야 되나? 문학적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학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체크를 해놓는다면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뭐 교사용 교과서나 아니면 자습서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백해서 필기하고 이런 것들이야 뭐 다른 거 봐도 충분히 다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간 지나면 다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여러분들이 주워 담는 연습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다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른 말로 바뀌어가지고 선지에 다 박혀있을 거야. 그게 이제 학교의 시험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은요 내가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친절한 말로 풀이를 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전달해 주세요. 자, 다시 볼게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은,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이요. 잘 보세요. 실험극이기도 합니다. 왜 실험극이야?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가 있었어요. 어떤 실험적인 시도가 있었는데? 관객한테 가가지고요. 관객한테 물건을 빌린단 말이야. 그러면 관객한테 물건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 연극을 시작하기 전부터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 관객을 스캔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넥타이를 메고 있나? 넥타이를 메고 있는 관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전에 가가지고 스텝이 이거 들고 있으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가지고 빌리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뭔가 지금 이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지워버린 작품이 바로 요 결론이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라고 했을 때 이 현대사회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죠.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사랑입니다. 왜 소위 말해 우리가 인스턴트 사랑이라고 하잖아. 좀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에 시작하고 빠른 시간에 끝나버리네.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전에 그냥 이제 어떤 사랑의 피상적인 의미, 껍데기의 의미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나서 이제 끝나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반대로 소유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소유의 본질이 뭐였어요? 소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어딘가로 되돌려 준다는 거야. 쓰레기통으로 되돌려 주든 이 세상이 뭐 자연의 땅속으로 되돌려 주든 어딘가로는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다 거기로 보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소유의 본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생 가지고 있는 건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뭐야?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조건,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재력이었죠. 돈, 뭐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게 바로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제 이 이야기의 주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별한 무대 장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지웠어요. 자, 다음 관객을 그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 관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야기책 처음에 남자가 나와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책 읽으면서 시작한다고 했잖아. 이 이야기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고? 사기꾼의 이야기가 막 적혀있다고. 그러고 나서 남자가 책을 딱 덮고 나서 선보로 나오는데 그 책 속에 있는 사기꾼이 나오는 행동을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치 무엇의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해설자의 역할, 해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야기책입니다. 희곡에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서술자가 없다고 했죠. 서술자가 없는 대신에 뭐는 나올 수 있다고 했어? 해설자는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럼 해설자야? 해설자는 아니야. 왜냐면 극 중에 남자로 그냥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설자는 다른 캐릭터로 나와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해설만 해주는 역할로서. 그런 해설자도 있거든요. 연극 속에는.
자, 그래서 이제 해설자는 아니지만 해설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책을 통해서 관객이 지금 현재 극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황이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빌려오고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준다 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을 이제 미리 얘기해주지 않으면 관객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하인의 역할. 이 하인이요, 여러분들, 굉장히 애매모호한 역할입니다. 하인을 보고 우리가 악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그렇다고 볼 순 없어요. 하인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빌려준 물건 되돌려 받는 거야. 다만 그 되돌려 받는 모습이 어떠할 뿐이야. 굉장히 위압적이고 폭력적일 뿐이야. 가가지고 그냥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게 바로 차가지고 빼앗잖아. 뭐 빼앗는 건 아니죠. 되돌려 받는 거니까 가져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인이 바로 이 이야기의 보조적인 인물입니다. 인물은 3명밖에 안 나와요. 여자, 남자, 하인. 여자, 남자는 주된 인물이잖아. 주동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보조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은 하인밖에 없어. 그래서 하인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시간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시계를 보는 행동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 남자가 빌려간 물건들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 기계적인 태도로 그냥 회수할 뿐입니다. 뭔가 악감정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시간이 다 되어서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에 분노해서 남자를 발로 찬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알겠죠? 하인은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인이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한 느낌이 들어요? 냉정한 느낌이 들어요.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차가운 어떤 이제 현대 사회를 좀 이제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위압적으로 물건을 다시 되돌려받기 때문에 그 극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하인이 남자한테 저벅 다가올수록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죠. 근데 실제로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가 터지느냐? 웃음이 터집니다. 너무 우스꽝스럽게 뺏어가기 때문에. 남자를 막 안 뺏기려고 하고 하인은 뺏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막 질질질 매달려서 막 끌려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 희극적인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좀 웃겨. 실제로 막상 빼앗길 때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제를 전달하는 건 남자의 목소리로 전달해요. 남자가 자기는 이제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 행복한 이유가 뭐였어?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 누가 하고 있는데? 행위로서 보여주는 건 하인이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물건 뺏어가기 때문에. 이 하인의 역할은 여러분들 서술형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따로 하인의 역할을 정리하면 걔는 좀 나중에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63페이지 맨 밑에. 자, 인물을 통한 작품 속의 현실 비판 요소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남자는 어떤 모습? 물건을 빌려서 부자인 척하는 사기꾼의 모습. 근데 실제로도 지금도 사실은 이런 모습은 많이 보이더만요.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요즘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 꽂혀 있거든요. 보면은 멈출 수가 없어. 도파민이 너무 터져가지고 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남자들 중에 몇몇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막상 통장 까봤더니 이제 빚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빚을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혼 숙녀 캠프 나오면 여자가 막 분노에 차가지고 나는 속아서 결혼했다면서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모습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모습.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러면 그 여자분도 결혼하던 당시에는 그 모습이 좋게 보였을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이제 허황되게 꾸민 모습을. 그렇죠. 자, 다음 여자는요. 이제 어머니가 중요시하여서 맹세를 지킨 이제 결혼의 조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어? 맞선 상대가 부자여야 된다. 이게 지금 뭐야?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인 것에 뭘 느껴요? 호감을 느끼죠. 그래서 여자가 어떤 대사가 있었어요? 눈을 감고 남자한테 이렇게 기대면서 난 지금 행복해요 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전부 뭐야? 물질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면서 이제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물질 만능주의 라고도 합니다. 자, 이 물질 만능주의는요, 이제 우리가 산업화, 그러니까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밑에 희곡의 구성 요소 봅시다. 요건요, 여러분들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희곡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많이 하는 건데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좀 알아둡시다. 희곡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종류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용적인 요소고 하나는 형식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요소는요, 소설과 동일합니다. 바로 뭔데? 그냥 인물 사건 배경이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인 요소로 보자면 뭐로 나눌 수 있느냐? 해설, 대사, 지시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설이 바로 뭔데? 이 전체 연극 대본에서 이제 막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쭉 서술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설입니다. 그래서 뭐 조명은 어떻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뭐 누가 여기 무대 위에 올라와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 그런 것들 우리가 해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사는 말 그대로 인물이 이제 대사로서 말로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있죠. 등장인물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 독백은 뭐야? 혼자 말하는 거, 혼잣말. 방백은 뭐예요? 말하는데 관객한테는 들리는데 누구한테는 안 들려? 다른 캐릭터들한테는 들리지 않는 말을 우리가 방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백 나왔죠. 뭐 있었어? 덤덤덤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백에 해당한다. 자, 다음에 지시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인물이 대사하기 전에 앞에 괄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이런 것들이 전부 지시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적인 요소와 형식적인 요소로 그 세 개의 구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성 요소 세 개를. 자, 그 다음에 덤의 의미. 요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요것도 서술형으로 많이 물어봐요. 자, 이 덤이라고 하는 게 극 속에서 어떤 의미냐? 이 여자의 어렸을 때 별명입니다. 왜? 아빠가 자기를 덤이라고 불렀으니까. 근데 그 말 속에는 어쩐지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과 함께 얹어준 것이기 때문에 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덤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뭐까지 드러나게 된다고요?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여자의 덤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다고?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것이라고. 그래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물건이 지금 나한테 있는 것에 대한 덤으로서 소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제 감사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다루다가 나중에 이제 돌려줄 때가 되면 어떻게 다시 이제 원래 상태 그대로 깨끗하게 다시 돌려주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의 덤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의 의식이 드러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67페이지 밑에 남자가 소유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여자에게 예시로 들어주는 말이 있었죠. 예시로 들어주는 말 뭐였어? 나무가 나뭇잎을 이제 땅에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고양이가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자연에게 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다 빌린 거라는 거야. 소유하고 있다. 나무는 이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엔 이파리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고양이가 자신의 몸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몸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예시를 통해서 남자가 지금 소유한 것이라고 하는 건 다 빌린 거고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데? 여자가 자신의 사연을 처음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덤을 얘기하는 그 부분들 있잖아. 그 전체 부분들. 그 맥락 자체가 지금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서로 가까워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남자가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계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진놀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바로 젊음이죠, 젊음. 자,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자랑거리가 뭐였는데? 기억나요? 남자의 자랑거리 뭐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였죠. 기억나요? 저는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그 자랑거리가 바로 뭔데? 나는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여자한테 당신은 자랑거리가 뭐냐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뭘 꺼내는 거야? 백 속에서 사진 3장 꺼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야? 우리 집안 대대로 여인들은 이제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 집안 아름다운 여인들은. 자, 그래서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미모라고 하는 외적인 요소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이 현대 사회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남자와 여자의 사진놀이. 자, 이 세 여인의 여자를 차례로 이렇게 막 보여주죠. 20대, 중년, 노년. 자,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굉장히 희극적인 요소로서 그러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재미있는 요소죠. 재미있는 요소. 자, 그래서 사진놀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젊음 역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사라진다. 어딘가로 되돌려준다. 라는 걸 여자에게 인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고 싶어서?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진놀이도 뭐로 연결되는 거야? 이 이야기의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기 가수 지드래곤의 노래 중에 이제 삐딱하게라는 노래 보면 이제 그 영원한 건 절대 없어라는 가사가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내가 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야지. 영원히 군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내가 상병 때 나왔던 노래였는데 굉장히 해방감을 좀 느끼게 해줬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많이 하잖아.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영원한 건 좀 많이 없지 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지만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진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대상이 우리 옆에 있는 게 익숙해지면요 그냥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왜 늘 있을 거라는 것이 고 생각했던 대상이 없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죠.
무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상감. 이 무상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다음번에 이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할 텐데 아마 2학기 때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노래 가사가 보면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근데 그런 표현이 되게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영원하게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거기에 얽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일깨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해방감을 느끼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나이를 들면서 문득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하자면 이제 소유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그 노래에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면 결국은 이제 일맥상통할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구두 한 짝의 역할 봅시다. 자,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극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난 요소야. 재미난 요소, 웃긴 요소. 왜 그러냐면 얘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큰 구두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신기 힘들 만한. 그래서 그거를 저벅 신고 와가지고 발로 차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자, 이 구두발로 남자를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 그래서 뭐가 올라가? 긴장감이 올라가. 그래서 이제 이 하인이 신발끈을 사실은 실제 연극으로 되게 오래 묶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묶고 있는 동안 남자가 해야 될 대사가 되게 많거든. 이 남자가 막 대사를 하고 있을 때 앞에서 계속 막 엄청 오버액션 하면서 막 이 커다란 구두를 계속 막 신발끈을 묶는 신용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 신어서 쾅 이제 섰을 때는 완전히 이제 이 직전인 거지. 발로 차이기 직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발로 차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이제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도망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 극의 장면을 구성하는 역할을 이 큰 구두 한 짝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이 실험적 기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연극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지금 결혼에 해당하는 건 아니야. 결혼이라는 작품에 해당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런 이제 실험극이라고 해서 그냥 실험적인 어떤 시도를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실험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실험극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조리 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면 본문에 아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뭔 소리만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대사들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앞뒤가 안 맞는 그 대사들의 연속이 쭉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대사들의 연속을 쭉 보다 보면 뭐가 느껴져?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부정적인 사회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 연극도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가지고 한번 좀 많이 봐보세요. 나 나중에 실제로 대학 가면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연극 보고 있으면 잠이 오죠. 나도 많이 잤는데 근데 대학 교수님이 보러 가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티켓을, 강매도 아니야, 그냥 공짜로 줘. 안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야. 또는 가끔씩 이제 그 희곡 수업할 때 외부 강사, 이렇게 시간 강사님이 오시거든요. 그 이제 우리 전공 교수님도 있지만 전공 교수님이 모든 수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강사님이 오시는데 부산 교대에 계시는 이제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산 교대 교수님인데 우리 학교에 강사로 오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현업에서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기도 했거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내용이 너무 좀 자극적이지가 않은 거야.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수업을 하셨는데 그 연극을 직접 써보라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상업 연극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작품을 쓰라고 하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쓰는 작품들 보면 다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뭔가 문학적인 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업예술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제 뭐 굉장히 자극적인 드라마 이런 것들, 막장 드라마나 이런 거, 이런 요소들 아무것도 안 넣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저기 뭐냐, 자기는 상업 연극 좋아한다고, 굉장히 존중한다고, 연극은 무조건 팔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하신 거야. 근데 본인 연극은 너무 재미가 없어. 잠이 너무 와. 그 이제 자기 그런 연극 굉장히 존중한다고 하면 내가 과제로 뭘 냈냐면요, 좀 그렇지만 19금 연극을 써가지고 냈어요. 굉장히 야한, 근데 실제로 야한 건 아니고요, 대사만 야한 거야. 그래서 실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근데 대사만 듣고 있으면 사람이 자꾸 음란마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대사들 있죠. 그런 대사를 일부러 써가지고 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수님이 그 내가 쓴 걸 안 읽었나 봐. 안 읽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생들이 썼던 작품들을 돌아가면서 읽게 만들었어요. 진짜 얼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랑 정말 친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이후라 가지고, 이제 복학하고 나면 이제 내가 바로 복학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나보다 2학번 밑에 후배랑 이제 수업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2년 휴학하고 이제 오게 되니까 이제 나랑 2학번 밑에 이제 나랑 늘 같이 수업을 듣는 이제 여자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굉장히 친했단 말이야. 맨날 같이 밥 먹고 이제 같이 도와다니는 무리였어. 하필 그 대사를 그 학생이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나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있는데 밥 다 먹고 나서 얘기하는 게, 왜 썼냐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읽으라고 할 줄 몰랐지. 자기 정말 죽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대사를 읽고 있을 때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집에 있는 가구를 막 옮기는 거야. 근데 이제 대사는 좀 이제 좀 음란마귀에 빠지는 거,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 하여튼 뭐 그런 대사였어요. 전혀 야한 상황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냥 일부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 그래 나 한번 써볼게. 근데 그런 자극적인 걸 쓴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요즘 끝나고 나서 우리 학과 희곡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랑 이 수업을 하신 강사님이랑 두 분이 밥을 먹으러 이렇게 가는 거야. 지나가다 나를 만난 거야. 그 교수님이 나를 보더니 저 또라이 새끼 저거. 근데 이제 글을 또라이처럼 썼다는 건 칭찬이거든요. 이제 창의적으로 썼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려다녔어요 한동안. 너 글 쓴 거 가져와라. 글 쓴 거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출하고. 난 하기 싫은데 사실은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과제를 마무리해야 되겠고, 나는 희곡을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시를 좋아했거든요. 소설이나. 희곡은 진짜 듣기 싫었는데 억지로 들은 거였단 말이야.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 잤어요. 자고 이제 그걸 했는데 결론은 이제 A+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 교수님 뭐지? 이러면서 이걸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진짜 또라이로 봤나 봐. 하여튼 뭐 그런 썰이 있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실험적인 기법에서요,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연극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책으로도 많이 팔려요. 고도를 기다리면데 인물이 한 명 나와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라는 사람을. 근데 연극이 진짜 길거든요. 연극이 끝날 때까지 고도가 안 나옵니다. 굉장히 부조리하죠.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면데.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그 행동과 그 말에 우리 존재, 본질이 담겨있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실험적이죠. 자, 다시 여기 넘어가 보면 잘 보세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이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연극의 어떤 그 한 획을 그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많이 하는 기법 중에 뭐가 있냐면, 등장인물이 중간에 사건의 해설자로 나옵니다. 물론 결혼에는 안 나와요. 결혼에는 아닙니다. 결혼은 아닌데, 결혼은 어떤 실험적인 기법이 있어.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등장인물이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좀 실험적이죠. 자, 그 다음에 관객이 극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뭐 하는 거냐? 방지하는 겁니다. 관객에게 말을 거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저기 뭐냐, 이 작품에 나오죠.
관객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 세계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거면 순간 와장창하고 몰입이 깨진단 말이야. 몰입이 깨지면서 이 상황을 뭐 할 수 있게 할까요?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아, 그렇지. 나는 연극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지. 나는 지금 저거를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지. 라고 하는 걸 순간적으로 깨닫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상황을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리두기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자, 그래서 뭐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 아까 얘기했죠. 부조리극 이런 거, 그렇죠? 상황이랑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인간의 존재나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인물의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뭘로 나타내느냐? 대사로 안 나타냅니다. 조명이나 음향, 시각적, 청각적인 요소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연극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인물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빨간색 핀 조명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빨간색 핀 조명은 거의 대부분 마음속이거나 꿈속이거나 상상 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나타내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실험적 기법은 뭐가 있다? 일단 첫 번째, 관객에게 말을 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앉아가지고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이제 상황을 해설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적인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넥타이. 자, 그래서 넥타이의 역할인데 남자가 관객에게 가가지고 빌리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약속한 시간을 지켜서 되돌려주고요. 자, 이 넥타이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물건을 빌리는 동안에, 내가 이 넥타이를 빌린 동안에 내가 이거를 소중하게 다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원래 물건이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이제 관객에게 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관객에게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당신을 빌린 동안에도, 이게 정말 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약간 좀 로맨틱한 표현이죠. 당신을 빌린 동안에도 나는 당신을 어떻게 대할 거라고, 굉장히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대할 거라고. 그러면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이제 이별의 시간 언젠간 되돌려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뭐 죽음이든 아니면 이제 헤어짐이든 뭐든 간에, 자, 그래서 그 이별의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마치 넥타이를 되돌려 주듯이 당신을 어딘가로 되돌려 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넥타이는 무엇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냐면 설득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넥타이도 이렇게 했으니 나는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자의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건 뭐였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덤이라고 부를 때 딱 멈춰서 있는데, 불렀는데 쳐다는 안 보고 그냥 등 돌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이제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난 상태지. 만약에 진짜 싫었으면 뭐 하면 돼? 그냥 걸어서 나가면 돼. 그럼 연극 끝났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소리만 듣고 있는 겁니다. 시선은 딴 데 보고 있고 아직까지 마음이 돌아온 상태가 아닌 거지. 근데 이 여자의 시선이 다시 남자에게로 돌아섰을 때는 바로 뭐야? 하인에게 발로 차이고 있을 때였죠. 그때 달려가가지고 남자를 구해주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뭐 그 장면들이죠. 여자의 행동들. 그래서 이제 부름에 멈춰서는 모습, 내적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라고 할 때 여기에 악의적인 느낌이 없다고 했어요. 맞죠? 그냥 악의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사기꾼이라고.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의적인 느낌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뭔데? 악감정이 있지는 않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호감은 가지고 있는데 떠나야 하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적 갈등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것도 봅시다. 마지막에 75페이지 밑에 지난번에 주로 대사와 행동으로 극이 전개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현재연의 문학이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다 필기를 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아는 거지만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 이게 또 뭐랑 차이가 있습니까? 소설과 차이가 있죠. 또 뭐랑도 차이가 있을까요? 시나리오랑도 차이가 있습니다.
드라마 대본, 연극 대본 같은 경우에도 시공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하죠.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 명의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다. 이런 말을 소설은 할 수 있어. 연극은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시나리오는 실제 사람 10억 명이 걷긴 쉽지 않겠죠. 대신에 CG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시공간적 제약이 가장 심한 게 바로 뭐야? 요 희곡이죠. 그러면 시나리오는 뭐야? 좀 덜 심한 거, 제약이. 없는 건 아니야. 10억 명이 실제로 걸어갈 수는 없어. 뭐, 맞잖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그래픽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좀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소설은 뭐야?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요 하단이라고 하는 작품 봅시다. 교술발레입니다. 90페이지.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지났어? 시간 너무 테스트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아니 그거 안 되는데 알려주고 오늘 말고는 알려주고 하면 미리 알려줘야죠. 아, 진짜 알려주는데 상관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안 돼. 다음 시간에 안 돼, 안 돼. 또. 하여튼 자, 그래서 근데 너 그 문제 푸는데 보니까 이거 화단이라고 한 작품이 지문에 있던데 그거 저기 수능 특강이었어요? 네가 그 나한테 보내준 그 거기 보니까 만흥인데 만흥 옆에 그 지문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게 이거던데? 아 그거 작년 수능 특강이죠? 네, 그 작년 학산 시험지. 아, 그걸 봤어? 이거 왜 굳이? 자, 봅시다. 그래서 교술관리 여기 화단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뒤에 저기 강나무 불꽃나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작년 수능 특강에도 수록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작년 수능 특강 문제는 뭐좀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교술이라고 하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글로 누군가의 어떤 마음을 그냥 풀어냈다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자, 교는요, 보통 우리가 교훈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교입니다. 교훈 또는 깨달은 그런 것을 글로 풀어냈다라고 하면 이제 교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술했다. 자, 그래서 보통 교술갈래라고 하면은 수필 얘기하는 겁니다. 수필은 우리가 현대 수필도 있고요, 고전 수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고전 수필이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수필의 특징이 뭐 있습니까? 자, 수필에도 서술자가 있어 없어? 수필에도 마찬가지로 서술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서술자라고 하는 건 소설에서 작가가 자기 대신해서 세운 게 바로 서술자거든. 그런데 수필은요, 그냥 작가 본인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서술의 주체가 누구야? 그냥 글쓴이입니다. 글쓴이가 그냥 서술의 주체죠. 그래서 허구의 서술자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풀어쓴 글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수필이라고 하면은 이 한자 자체를 직역하면 뭐냐면 그냥 손 가는 대로 쓴 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필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글들이 다 수필이죠. 여러분들 일기 쓰면 일기도 수필이고요. 독서감상문 쓰면 독서감상문도 수필이고요. 그냥 뭐 이제 메모지를 막 써놨는데 메모지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냈다, 글로 썼다, 그것도 수필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화자가 양식의 제한 없이 써낸 모든 글을 수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뭐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까? 작가의 개성이 많이 드러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술 갈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9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본문 바로 볼게요. 자,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휘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옛날 요즘 잘 안 쓰는 한자어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작품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 알아야 돼요. 자, 볼게요. 그냥 한자어라서 사실은 한자의 뜻만 알면 다 아는 것들이기는 해요. 자, 보겠습니다. 찰찰하신 노 주인이 찰찰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꼼꼼한 겁니다. 꼼꼼한 노 주인, 늙은 주인이 조석은 아침 저녁이죠. 아침 조자, 저녁 석자. 자, 이렇게 꼼꼼하신 노 주인이, 늙은 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답니다. 거름을 준대요. 어디에 주겠어? 제목이 화단이잖아. 그 화단은 꽃이 있는 곳이겠죠. 자, 이 화단에 물과 거름을 준대요. 소나들을 데리고 일사가 공을 들이건마는. 자, 그럼 소나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자를 말합니다. 손자, 손녀. 자, 일사가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한답니다.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자마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대요. 그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지금 이 식물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 하고 있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있는데 얘는 지금 누릿누릿하게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자,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바로 뭐 때문인 거야? 이 빗물, 수돗물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주는데 이 물은 당연히 뭐겠어? 이 사람이 빗물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럼 뭐야? 이게 수돗물이겠죠. 그리고 이 수돗물을 주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라고 했으니 빗물과 수돗물의 차이는 뭐야? 얘는 자연적으로 내리는 물,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물,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강호는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인위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야. 인공적인 노력. 그래서 수돗물 먹고 크는 것보다 빗물 먹고 크는 게 훨씬 더 잘 큰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잠옷 섭섭해했대요. 내가 열심히 물 길러 와가지고 수돗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물 주고 있는데 빗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이제 다시 파릇파릇해지는데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물 주고 거름 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누릇누릇하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야. 자, 그리고 비가 왔답니다. 한 줄기, 소나기라도 한 줄기 쏟아지면 하면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려서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였대요.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면서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렸답니다. 그저 하늘물이라야. 여기서 말하는 하늘물은 이제 빗물을 말하겠죠. 억조 창생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뭘 맞아야? 비를 맞아야. 그러니까 무엇의 중요성? 이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빗물을 맞아서 다시 살아나는 이제 화단의 식물들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다. 가을 가랑잎 소리가 무슨 말이야? 만지기만 하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날 정도로 이제 말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라가고 있었던 이 풀 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다시 살아난 거야.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렸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이제 비를 맞고 나서 이렇게 이제 탐스럽게 열린 것들이죠. 노인은 기특하게 여겨서 이제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면서 어루만졌대요. 자, 다음 원래 서화는 서양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서양꽃을 좋아하는 어른으로 그게 지금 그 노인인 거야. 자,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이 화단을 가꾸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본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만 보자면 마치 나는 관찰자의 모습으로 노인만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노인이 화단을 가꾸는데 수돗물로 가꾸더니 잘 안 자라. 비가 한번 내리고 났더니 너무 푸릇푸릇하게 자라나.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글쓴이가 이 노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냐? 원래부터 서양꽃을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다는 게 뭘 들었다? 정성을 아주 많이 들였다는 거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답니다. 그 중에서도 자 보세요. 석류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예시로 드는 것들이야. 예시로 드는 것. 이 노인의 화단에 있는 꽃들.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서 층층이 태를 두르고 곁가지 색가지를 자르기도 하면서 휘어 붙이기도 하여서 4층 나무도 되고 5층으로 된 나무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철사 같은 걸 이렇게 둘러가지고 지금 딱 그 철사가 이렇게 딱 맞춰져 있으면은 나무가 자랄 때 그 철사 모양대로 자라겠죠. 이제 나무가 자라는 힘보다 철사의 힘이 더 강할 테니까. 그러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나무의 모양을 자랄 때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석류나무를 지금 자라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미는 홍예문 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 비방 그러니까 이제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혔답니다. 그 복숭아 나무는 한자도 안 된다라고 하면 한자가 한 30cm 정도거든요. 그럼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요만한 길이의 나무에 이만한 키의 나무에 뭐가 맺히는 거야? 복숭아가 막 맺히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화단을 기르는데 화단을 어떻게 기르는 거야? 얘가 자연 상태 그대로 냅둬가지고 그 자연 상태로 지 맘대로 자라는 게 아니고 다 어떻게 자라고 있는 거야? 노인이 설계해 놓은 대로 인공적인 모습으로 지금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지금 글쓴이가 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서 자, 노인은요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뭐 합니까? 구경시킨다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야? 지금 이 화단의 모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저기 노인은.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희한해하겠지. 와, 이 조그마한 복숭아 나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숭아가 맺히냐? 석류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기해하면서 화단을 막 구경하는 거야. 이 노인은 뭐야?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자랑하면서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가꿔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글쓴이의 방 앞에 이제 이런 노인이 만든 화단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제공은 재주와 기술이죠. 재주와 기술. 이 노인의 재주와 기술을 나는 한 번도 치하하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글쓴이는 이 노인의 재주와 기술을 왜 칭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라난 나무의 모습이 어때 보였기 때문에 너무 기괴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냅두지 않아서 너무 이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4층 나무, 5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잘 보세요. 나의 눈에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도 없이 일고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건 보살핌이 없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보살핌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글쓴이의 눈에는 더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시 안에서 지금 대조적인 관계가 생겨납니다.
글쓴이가 생각할 때는 이 봉선화 몇 떨기 그 다음 이제 대조적인 의미로서는 뭐가 있어? 저 아까 석류나무 있었죠. 그 다음에 복숭아나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 뭐 있었어요? 본문 좀 봐주세요. 장미. 뭐라고요? 장미. 아 장미 그렇지. 자 그래서 장미, 복숭아나무, 석류나무 이렇게 세 개. 봉선화 몇 떨기랑 좀 대조되죠. 얘는 이 노주인의 보살핌을 엄청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좀 기괴하게 자랐어. 그런데 저기 구석진 응달에 피어있는 이 봉선화 몇 떨기는 보살핀 게 아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자라있는 거야. 그게 훨씬 더 글쓴이가 보기엔 뭐해 보였다?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서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 자, 그래서 가지가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이고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이 전부 뭐야? 인위적인 것들인 거야.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글쓴이는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구, 기형, 재변. 재변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변을 당했다라고 할 때 변이겠죠. 그 다음에 재는 재앙할 때 재앙이 재입니다. 자 그래서 불구고 기형이고 재앙이라는 거야. 그렇게 식물들을 기르는 건 너무 기괴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야 신기하다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자 도리어 뭐가 느껴진다? 불육회가 느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노인이 꾸며놓은 이 인위적인 화단을 보고 글쓴이가 느낀 감정이 바로 뭐야? 불육회인 거야. 유쾌하지 않음 을 느낄 뿐이랍니다. 자 다음 그러면서 이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죠. 생각 중에 뭐가 있느냐? 자연은 신이라고. 자연이 우리를 다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거야. 자연이.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야.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신의 창조로 만들어졌는데 그 신이 누구라는 거야? 자연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신의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자연이겠죠.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럴 만한 졸작 그럴 만한 미완품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자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아야 맞는 말 틀린 말? 아니, 뭘 고민해요. 맞는 말이지. 그래서 자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라고 얘기했는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그런 미완품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서리적인 표현으로서. 자 그래서 그런 미완품이라고 하는 미완품이 바로 뭔데? 그러면 이제 졸작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자연은 그런 미완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전부 뭐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만드는 존재이지 개작, 그러니까 개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꿔 만드는 거죠.
바꿔 만드는 거, 그걸 이제 개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인간에게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연 그 자체로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